자, 이제 시작할게요. 나눠드린 그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진행됐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셰퍼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게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것, 또 자연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상층부와 하층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은총의 영역, 이건 이제 다른 표현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우리 식으로 신학적인 측면, 또 그다음 믿음, 또 신비, 요런 영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래쪽 자연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 세상의 사물에 관한 지식, 또 곧 신적 계시의 도움 없이도 이성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영역이라는 거예요. 밑에 이제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틀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겠습니까? 너무 이 틀 속에 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또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무리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선은 이 틀을 하나 가지고서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기준 하에서 요건 좀 설명이 미진하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약간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런 자신의 이제 틀을 만들고 있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퀴나스는 정리하면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아퀴나스는 이 두 층 간의 균형 잡힌 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그 통합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퀴나스 입장에서는 이 두 층 간의 통합을 유지하려고 했던 시도였고, 그 다음에 아퀴나스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이 전체적인 통합을 유지하려고 한 거예요? 아래쪽이란 말이에요. 이 자연의 영역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이것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될 게, 아퀴나스가 은총과 자연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계속 반복이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이 자연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이 탐구를 통해서 어디도 이해하자, 은총의 영역도 이해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퀴나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어떻게 못해요? 관찰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냐 할 게 아니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은총의 영역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였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플라톤적인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플라톤적인 생각에 있어서 실제적인 것은 여기가 실제고 여긴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들여다봐야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쪽이다. 근데 문제는 오케이, 그게 좋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 거죠. 그동안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자, 그랬을 때 아퀴나스는 이걸 들여다보면 이걸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아퀴나스의 입장에서의 근거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는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고,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신앙적인 관찰이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철학적인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의 세계와 경험할 수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더 두었다? 경험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가치를 함부로 무시해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거 하나.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자연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바탕이 되냐면 신앙적인 이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신앙적인,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아퀴나스가 이 자연을 탐구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지만 이제 문제가 많이 심각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처음부터 그거를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이럴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의도가 있었고, 두 번째, 이 두 가지 틀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아퀴나스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이 상층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을 그렇게 관찰하고 이게 해석해내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어떤 중요한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이걸 탐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말짱 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퀴나스의 인간론은 이 인간에게 있어서 뭐를 인정해줬다? 뭐가 된다? 그게 가능하다. 왜?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요거는 오케이란 말이야. 이건 문제 안 됐다.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충분히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퀴나스의 신학적인 바탕으로 이렇게 중세의 신학이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꽃을 피우면서 이러한 식으로 13세기에 아퀴나스의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이제 중세 신학이 어떤 체계적으로 이제 제대로 확립이 되면서 이제 이어져 가다가 이게 이제 정점을 치자마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타락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타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쭉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셰퍼식의 표현을 얘기하자면 자연에다가 자율권을 부여했더니 의도하지 않게 은총의 영역이 점점 잠식되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여기에 이제 한번 발을 뒤로 놨기 때문에 이걸 다시 회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미 한번 마음껏 해봐라고 했는데 다시 되돌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미 그동안 벌어진 일들이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회의 구조라든가 뭘 하나 바꿀 때는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죠. 나중에 그거를 아니네 하고 되돌리키면 될 것 같지만 이미 그게 퍼져 있는 그 상황을 회수하고 다시 회복시기가 생각처럼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조치들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 그 폐해가 나중에 확인이 됐어. 문제는 확인이 돼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래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쭉 진행이 되는데, 자, 계속 읽어갈게요. 오래가지 않았다. 갈수록 종교는 이성이 말하는 것을 감시하는 부정적 견제 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였다. 계시가 일련의 진리를 제공하여 이성이 그와 상충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류를 탐지하는 유용한 잣대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하층부에 필요한 긍정적 안내자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영역, 은총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제 이거를 또 다른 형태로 계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계시를 통해서 일정한 틀을 가지고서 여기를 갖다 이제 해석을 하던 그런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 하층부에 대한 것들을 잘 해석해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안 맞는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지동설, 천동설 그랬는데 막 우긴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천동설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 은총의 영역에 의한 계시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동설이 틀렸다 그랬는데 여기를 봤을 땐 지동설인데도 불구하고, 자,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은총의 영역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 거죠. 이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성경에 지금 그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을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많이 우겼단 말이에요. 지금 이쪽의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참 엉뚱한 짓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점점 권위를 잃어간단 말이에요. 중간에 후기 스콜라 철학에 접어들 무렵에는 신앙과 이성이 서로 무관한 별개의 범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중세 철학을, 중세의 어떤 이런 신학 이 체계를 이제 스콜라 철학, 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후기로 갈 때 이제 이 13세기에서 정점을 찍으면서 점점 후기로 가기 시작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렵에는 신앙과 이성이 서로 무관한 별개의 범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종교는 자의적 신앙의 문제로 격화되고 이성은 마치 독자적인 진리의 근원인 양 계시로부터의 자율성이 더욱더 심화되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중세 후기의 사상가들이 상층부와
하층부의 경계선을 더욱 두껍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침투 불가능한 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점점 상층부와 하층부에 대한 것들이 조화가 깨지는 거죠. 처음에 아퀴나스는 통합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계속 뭔가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데 여기는 말을 안 듣죠. 안 통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에 뭔가 서로 오갈 수 없는 단절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지금 셰퍼가 절망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다라는. 자, 밑에도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신앙과 이성은 각기 별개의 범주로 나뉘어졌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부분에 요 표현은 여러분이 오늘 좀 책을 몇 권도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셰퍼를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든 이런 측면의 이야기들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더 가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여러분이 지금 쉽게 구해서 공부하고 볼만한 책들이 이런 책들이에요. 셰퍼가 쓴 책 중에 또 하나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 시리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성에서의 도피라고 하는 책에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책.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임스 사이어는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이라고 하는 책도 지금 이러한 맥락에서의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시간들이 좀 된 책들이고요. 이제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서 이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이것도 꽤 됐어요, 시간이. 이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이 책, 벌써 올해가 2018년도니까 이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이 책도, 이건 이제 여러분이 특히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그러니까 지금 왜 설명드리냐면 여기 중간에 나온 내용들은 이 책에서 제가 중간중간 발췌를 한 내용들이라, 여기서는 이제 뭘 쓰냐면 이성과 신앙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는 이제 아퀴나스에서 은총과 자연이었으면 위층을 여기 아래가 이성이 되겠고 위층이 신앙의 영역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이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책. 그 다음에 이제 그 낸시 피어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저게 완전한 진리가. 낸시 피어시라고 하는. 또 저 사람이 쓴 책 중에 세이빙 다빈치라는 책이 있는데, 완전한 진리 다음에 나온 책이죠. 완전한 진리 다음에 나온 세이빙 다빈치라고 하는 책도 좀 더 최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분야가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책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앙과 이성은 각기 별개의 범주로 나누어졌다. 계속 이어갈게요. 1-1을 보면, 만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성만으로 알 수 있다면, 그렇죠? 우리 이 아래쪽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이성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역사적으로 쭉 보면 그래 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 여지없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튼 계속해서 과학적인 이 발전을 말미암아 이쪽 동네가 계속 승승장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에게 계시가 왜 필요한가? 이 위쪽에서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끼리 잘 할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를 이제 제 식으로 표현한 게 지난 시간에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해라. 단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 말고 라는 식의 태도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서도 우리 인간에 대한 이 영역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쭉 진행해 오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듯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칸트에 와가지고 어떤 상황이 됐다고요? 순수 이성에 대해서 점검해 봤더니 안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는 지에 관련된 부분을 순수 이성을 가지고서 살펴봤더니만 알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되었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그나마 그래도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10계명대로 살아 이러면 하나님을 다시 끌어오는 거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너가 다른 사람한테 하면 돼. 요거 원리로 삼으라는 거죠. 그럼 10계명 얘기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이게 성경의 원리였어요.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튼 하나님 없이 설명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돼버리다. 근데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었냐?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도 신앙심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게 지금 나중에 후대에 와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활용되고 있는 거죠. 아퀴나스도 이게 이렇게 갈 줄은 몰랐겠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 은총과 자연이 균열이 생길 거라고 생각 안 했지만 그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뒤에 가니까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흔히들 이거 관련해가지고 천동설, 지동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천동설, 지동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동설이 있고 지동설이 있어요. 흔히들 생각할 때 그동안 교회가 가르쳤던 거는 천동설이었고, 그런데 실제로 관찰해보고 해보니까 지동설이 맞다. 그러니까 지동설을 주장했던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생각들, 그 이후에 갈릴레오 이런 생각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었느냐? 교회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동안의 이 천동설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우주관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우주를 바라볼 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돌고 달도 돌고 한다고 하는 이 천동설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생각할 때, 이들이 천동설에 대해서 생각했던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 되고 하는 이런 어떤 또 신앙적인 그런 이제 이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눈으로 보니까 실제로 관찰을 할 때 이게 도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이성적인 관찰로 봤을 때 눈으로 볼 때는 태양이 돌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맞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천동설이라고 하는 이 우주론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이 우주론 이 체계가 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을 중심으로 이 천동설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해되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천체의 움직임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이 우주 시스템은 뭐가 문제였냐면, 이 천체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구를 중심에 놓고 태양 이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면 1월 달에 태양의 위치가 어디고 2월 달에 태양의 위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를 가지고서 이걸 설명하려면 책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려면은, 우리가 지금 태양계 해가지고 태양계의 행성들의 움직임 그럼 어떻게 그립니까? 태양을 그려놓고 요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성은 이렇게 돌고 있고 금성은 이렇게 돌고 있고 지구는 이렇게 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속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달 뒤에는 얘는 여기가 있고 얘는 이만큼 가 있고 얘는 요만큼 가 있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예를 들면. 근데 이렇듯이 프톨레마이오스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한 달 뒤에 어디 있을까?
뭐 다른 수성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려면 프톨레마이오스 시스템으로 했으면 이게 원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월달 태양을 보려면 요거에서 찾으면 되고 3월달 가려면 여기서 찾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야 지금. 중구난방. 그 다음에 다른 행성까지 그러면 엄청나게.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무지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동설을 주장했던 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가 저렇게 복잡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믿음의 출발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 과학자들은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흘러나오면서 이들에게도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던 것을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치를 해봤더니 굉장히 아름다운 결과물이 그러니까 한 장으로 끝나는 거 한 장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 더 가까운 실제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천동설은 교회의 주장이고 지동설은 교회를 안 믿는 과학자들의 주장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당시의 과학적인 어떤 관점 자체도 그런 신념 하에서 지금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진행해 오는데 여러분이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과학적인 생각이나 이런 걸 할 때 뭐 칸트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그럼 전부 다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그런 감각을 여러분이 좀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 보면서 다시 그 괄호 속에 그럼 이렇게 결국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계시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성경 말씀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 이제 세속주의가 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1-1 그 보시면 이렇게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등장하게 되는데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신적 계시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알 수 있는 진리의 창고로 받드는 이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개개인의 이성이 신적 계시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있는 그런 어떤 진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이성에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칸트의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그게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이 지금 뭘 하나 이렇게 관찰하고 있어도 실제로 그것이 진짜 그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갔는데 문제는 그것과는 별개로 세상은 합리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신념들이 세워져 가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뭐다? 과학의 성공 때문에 그렇다면 과학이 너무도 눈부시게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다 휩쓸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합리주의는 이성을 진리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던 그 주체의 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되게 모호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누가 가장 이성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의 이성이 다 동등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근대의 주체를 상정했을 때 한 사람이 과연 동일한 주체로서의 똑같은 주체로서의 그 사람 한 사람의 이성적 기능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조금 더 여러분이 현실감 있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냐 안 하냐 이런 논의를 했잖아요. 만약에 500명 모여서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자력 공학 박사도 한 표, 동네 삼촌도 한 표인 거예요. 들어보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맞나? 물론 다 동등한 어떤 권리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와 비유할 때 항상 나오는 예 중에 뭐냐면 항해를 하는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결정하면은 그 배가 제대로 항해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장이 독단적으로 어떨 때는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가야지 그 배가 온전하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근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성이라고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누구 거? 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근대라고 하는 것이 상정하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밀고 가는 거예요. 밀고 간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 얘기를 쉽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잠깐 해도 지금 너무 지금 과학의 발견이 지금 뭐 성공이 너무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3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과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구별 없이 쓰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합리적인 것, 그러니까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합리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쉽게 말하면 내 생각에 맞는 게 맞는 거야 라는 게 합리주의인 거예요. 되게 합리주의적인 것 같은, 그러니까 합리주의적인 것 같은데 합리적이지가 않, 요걸 잘 구별하셔야 돼.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과 합리주의는 달라요. 합리주의는 달라요. 과연,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성이 혹은 우리 공동체의 이성이 그렇게 그걸 판단할 만큼 훈련돼 있고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한 사람 한 표 이렇게 돼버리기가 쉬운 거죠. 이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1-1 종교가 오류의 잣대 역할을 하는 대신 그동안에 그래 왔는데 이제 체면 많이 구겼죠. 지나오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성이 진리의 잣대로 격상된 것이다. 근데 이 이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모호해지는 겁니다. 점점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잣대로 재어보니 종교가 수준에 못 미친다고 많은 이들이 결론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과연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이성의 주체로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이제 약점들을 어떻게 예를 들면 정치 시스템에서 이거를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뭐 요즘 청와대에서 청원 게시판 하는데 그냥 막 숫자만 확보하면은 이게 돼버린다면 이건 위험한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한 사람을 그냥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20만, 30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원리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에는. 어떤 생각? 민심은 천심이다. 뭐 이런 거. 그죠? 민심은 천심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어떠한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엔 좀 이런 측면이 없잖아 있었죠. 우리가 웰컴 투 동막골 같은 분위기로 다 떨어져 살던 그런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지간하지 않고는. 그쵸? 이쪽 동네도 저쪽 동네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그 정도로 이게 뭔가 이미 이제 뭐랄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이제 뭐가 돼 있다는 건데, 지금 오늘날 과연 그러냐? 오늘날은 그냥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또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도 민심은 천심 이러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미디어를 가지고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생각이 또 우리한테는 와 있죠. 야, 그렇게 많은 100만 명이나 모였대. 100만 명이나 모여서 막 이러면은 그건 어떻게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4,900만은 가만히 있었거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못한. 예전에는 100만 명만 모여도 엄청난 거죠. 그렇게 100만 명이 모이기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한다는 게 여러분 생각처럼 그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냥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쁜데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도 없는 얘기를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그렇게 퍼져나가는 현상 자체가 그만큼 나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누구를 붙들고 얘기를 하게끔 하는 것까지 그렇게 나에게 어떤 행동을 이렇게 변화하게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러니까 뭔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거기다 덧붙여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거리로 나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야, 저 정도면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런데 오늘날은 다르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서 그것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들의 어떤 그 행동하는 이들의 신념이죠. 이들의 행동하는 신념 못지않은 우리에게도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뭔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는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게 호시절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걸 공부하냐, 이걸 하느냐? 뭘 알아야 지금 뭐 붙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한두 마디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알고 보세요. 속은 부글부글 하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아이, 모르겠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 그게 지금 이렇게 나는 절망서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이, 난 모르겠고 예수 믿고 천국 가. 이 얘기만 할 수밖에 없게 된 게 왜 그러냐?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이게 좀 철학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건데, 사실 결국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거 이상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셰퍼가 얘기하는 거고, 그걸 절망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과 이것의 통합적인, 그들이 이성적으로 막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뭐가 없어져 버렸고, 그러면서 에이 모르겠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이거를 오늘 그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도약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점프 안 하고는 일로 못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셰퍼는 문제는 이거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의도, 시도가 이제 지금 상실됐다라고 하는. 그나마 남아있는 거는, 야,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느낌 빡 와가지고 나 교회 갈래.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이렇게 돼버린 것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이제 2번 보면, 이제 그 흐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죠. 중세의 아퀴나스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이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이성을 계시해서 이제 완전히 해방시키자. 이게 자유를 부여하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되다가 결국 이것이 계몽주의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흐름. 지금 오늘은 뭐 설명하기는 그런데, 지금 이제 우선은 그러니까 중세를 넘어오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 이렇게 흔히들 뭐 도식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종교개혁이 있는 것이고, 종교개혁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전쟁,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세계사 속에서 종교개혁의 30년 전쟁, 그러니까 신교, 구교 간의 전쟁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 30년 전쟁을 뒤로 하면서 이제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날 말하는 이 국가로서의 국민, 국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프랑스, 영국 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제 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뭘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독일이 가장 그 뒤에 변화가 돼요. 이 흐름 속에서 제일 막차를 탔다고요, 독일이. 그러니까 독일이 오늘로 말하는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이런 국가, 대한민국 하는 그런 느낌의 그 국가가 만들어지는 게 1871년? 그 무렵에 굉장히 늦죠, 생각보다. 그 이전에 이미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나라들 지금 오늘날의 이런 느낌의 형태들이 갖춰지기 시작하는데 독일이 굉장히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국가들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국가들이 뭐로 연결되냐면 제국주의로 연결되는 거예요. 제국주의로. 스페인,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 말하는 이제 로마 제국 같은 그런 느낌의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국가들 중심으로 패권 다툼이 이루어지면서 땅 따먹기가 막 되는 거죠. 그럴 때 독일이 이 형태를 못 갖추고 있으니까
제일 뒤늦게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왜 이제 이 그림을 그려드렸냐면, 자, 이러면서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사에서 드러나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프랑스 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지금의 말하는 이런 프랑스가 오늘날에 말하는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아닌 대통령이 있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지는 데 있어, 물론 중간에 나폴레옹이 들어가 있지만 프랑스가 오늘날의 이 국가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이 계몽주의죠. 그리고 영국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혁명을 통해서 왕과의, 그러니까 이 국가에 있어서 국가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왕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프랑스는 어떻게 했어요? 목 베어버린 거고, 영국은 그냥 두고 가는 거고,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도 왕이 있는 거고, 프랑스는 왕을 처단하고 가는 거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여전히 중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면서 계속해서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도이치,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이 독일이라고 하는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미 프랑스니 영국이니 이런 동네는 종교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교황이죠. 교황과의 관계는 다 나름대로 정리가 끝난 거예요. 이 권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교황의 영향력을 받는 이런 부분으로부터 이제 일정 부분 자유롭게 이제 막 가는 거죠. 그런데 독일이라고 하는 이 영역, 이 지역 안에 신성 로마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독일은 어쩔 수 없이 이거 뒤치다거리 하다가 이 소위 말하는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는 그 찬스를 놓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면서 되었던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또 나중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낭만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제 계몽주의 하면 프랑스 혁명 이렇게 연결하시고 상식적으로만 나중에 설명할게요.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가 형성되는데 어떤 그 시대적인 분위기랄까요? 사상적인 분위기가 관련되는 것은 이 낭만주의다. 그래서 흔히들 그러니까 이제 낭만주의 하면 독일의 낭만주의 이렇게 그냥 등식처럼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 독일의 낭만주의가 그러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또 계몽주의하고는 또 다른 형태에 있어서의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얘기 나온 김에 그냥 가면, 자, 계몽주의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그 지위가 올라가는 거냐면 개인이죠, 개인. 데카르트식으로 얘기하면 주체란 말이에요, 주체. 이 개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계몽주의를 통해서 개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 이런 것들이 의미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개인들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 개인이라고 하는 개개인의 권리가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좀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서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형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 이거는 개인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공동 어떤 뭐가 있는 거죠. 나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어떻게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시대에 있어서의 숙제이기도 하고, 그것이 사상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왕의 명령만 받으면 됐는데, 잘 이해하세요. 예전에 은총과 자연의 영역에서
은총과 자연의 영역에서 은총의 영역에 대한 것으로만 이렇게 규율됐으면 됐는데 요거 날라가니까 요거 날라갔다기보다 이거 말고 우리끼리 해보자 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자율이 필요했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동안에 이 개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왕의 명령만 받으면 됐는데 이제는 왕의 목을 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무슨 말을 들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도대체 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성립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중요했던 여기에 또 많은 사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 계약설이라든가 사회 계약설 이런 것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오면서 아무튼 국가를 형성하면서 개개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통합되어 가는데 계몽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프랑스 혁명, 프랑스의 어떤 이런 그 영향을 받은 측면에서는 요 개인들의 생각들을 서로 다른 그 개인들의 생각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이 국가의 국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숙제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면서 프랑스적인 측면에서의 이 개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들이 간단히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나라 사람이야. 너도 프랑스 사람이고 나도 프랑스 사람이야. 이거를 이 당시에는 우리는 당연한데 태어나자마자 다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당연한데 이때는 생각처럼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자, 그럴 때 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어떠한 것 기준으로 이들이 동일한 우리 프랑스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잡아가기 시작했냐면 그것이 바로 자유, 평등, 박애. 자, 너 이거 인정해? 그러면 그럼 너도 프랑스 사람이야. 너 이거 인정해? 그럼 너도 프랑스 사람이야. 이게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랑스라는 국가와 프랑스의 국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피부색이 뭐냐 어떤 이런 것보다도 1차적으로 이 이념에 동의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됐던 거예요. 이것이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 이념을 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라는 건데 이거와 비교해서 그러면 독일도 그 당시에 이 독일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다 영주들의 땅으로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 근대적인 국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도 있는 사람도 그렇고 다 우리는 독일 사람이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생각처럼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백제신라 나눠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통일했다고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통일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통일됐대. 그럼 뭐 아나? 농사 짓는 사람이? 우리는 다 똑같이 통일신라 사람이래. 그러면 뭘 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쪽 동네 입장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냥 뭐 사는 거지. 뭐 그걸 내가 뭐 그 다음 주부터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뭐 이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여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바뀌어가죠. 이 시대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다 달랐는데 이게 우리가 독일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갖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 작업들은 해나가야 돼요. 단순한 예로 이 옆에가 이제 프랑스인데 독일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잖아요. 프랑스하고 독일은 늘 항상 으르렁거리는 사이였단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왜 갑자기 국민적인 영웅이 됐냐면 좀 단순한 표현이지만 맨날 독일한테 깨지다가 독일이 아니에요. 이 주변에 이제 독일의 어떤 이쪽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그 당시에 이게 부패하고 막 이러면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경 지역은 나라가 흉흉하면 맨날 우리 중국 어선 와가지고 다 해가도 뭐 아무 못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막 쳐들어오는데 여기는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혁명과 함께 나폴레옹이 얘네들을 때려잡은 거예요. 얘네들을 때려잡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 인기가. 자,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 그러면 나폴레옹이 쳐들어와서
여기에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래야 되는데 나폴레옹이 쳐들어온 걸 좋아했다니까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요. 옛날 중세 영화 보면 영주 있고 농민들은 막 그냥 막 그러고 살고 있고 막 이러고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누굴 때려부셔? 영주를 때려부시니까 와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국가 개념이 없어요. 국가 개념이 없단 말이야. 와서 그냥 영주 때려잡아 주니까 와 그러고서 어쨌든 잠깐은 좋을 거 아니에요 시절이.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야 우리는 프랑스 사람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이게 근대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미 다 진용을 갖추고 있잖아요. 국가라는 체제를 딱 갖추고 있어 얼마나 잡아먹기가 쉬워요. 가만히 냅두질 않지. 또 이렇게 막 책량하고 책동하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서로 같은 국가로서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인식시켜주기가 쉽겠냐고요. 그럼 여기서는 그걸 가만히 냅두겠냐고. 계속 부추기는 거죠. 얘하고 사이가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했을 테니까. 그럼 여기다가 막 갖다 주고 전쟁한다는 걸 도와주고 아무튼 통일 도국을 일으키는데 방해가 됐죠. 이럴 때 여러분 이제 한번 들어봤겠지만 피테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독일 국민에게 고함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함 딱 이해가 되지만 생각해보세요. 삼국 통일되고 나서 고구려 신라 백제가 딱 하나 되는데 통일신라 국민에게 고함 이러면 고구려 쪽에서 이게 뭔 소리야 이럴 거란 말이야. 제주도 쪽에서 무사 이런단 말이야. 무슨 통일은 그게 뭐 이렇게 그런 거야. 그래서 독일 국민에게 고함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낭만주의를 설명하려고 가니까 이제 가보자고 해서 가는 건데 그러면 독일은 뭘 가지고 우리는 하나야 라고 만들었을까? 그때 독일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이것이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 이거면 딱 했는데 이들이 일단은 내세운 것들은 기본적으로 민족이에요. 민족과 언어.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는 게르만족이야. 생긴 거 다르잖아. 일단 이거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있는 거예요. 독일의 어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서 그렇게 됐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월드컵 하는 거 봐요. 프랑스에 시커먼 애들이 절반이 넘잖아요. 자유평등 박애만 외치면 다 해주는 건데 독일에 시커먼 애 있어요? 민족주의가 아직까지 거기는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한참 바뀌었는데 얘네들한테는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게르만인족이라고 하는. 그래야 독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적인 통일. 저기는 뭐 프랑스와 뭐 이렇게 파리바게뜨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우리는 구텔딱 또이씨 이러고 있는데 다르잖아 이런 거란 말이야. 언어적으로 쟤네하고 같아 달라 이런. 우리는 근데 이제 그런데 분명히 이쪽 방언들이 있었겠죠. 헨 먹어 뭐 이러고 있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분명히 구텐탁인데 달라. 이 언어를 독일의 어떤 그 수준 있게 통일시키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괴테예요, 괴테. 이 아저씨가 이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재밌죠? 네, 그냥 막 산발적으로 알고 있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하자, 정리를. 그래서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어를 수준을 올렸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뭐냐? 이 독일이라고 이 시기에 언어적인 통일을 이루고 또 그리고 항상 이쪽 동네에서 프랑스와 하던 애들이 야 그거 가지고 무슨 문학 작품이 하나 쓰겠어? 야 구텐탁 가지고 뭐 구텐탁 이래가지고 뭐 시라도 하나 나오겠어? 이러던 거를 괴테가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제 독일어의 우수성을 문학적으로 만들면서 언어로서의 게르만 민족에 대한 통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달라요. 프랑스가 얘기할 이 계몽주의 이후에 오던 그러면서 또 하나 독일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독일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사상적인 분위기로 어떤 생각을 통일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서로 막 달라요. 누가 봐도 역사적으로 막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자유평등 박애 이러면은 이게 개념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들이 이 안에서 흘러갔던 분위기가 뭐냐면 신화예요. 신화. 독일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의 신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뿌리가 나중에 그 히틀러에 연결되면서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그리고 그 게르만 민족에 대한 어떤 그 통일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우수성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나뉘어져 있는 거, 이렇게 서로 막 다른 거 하나로 뭉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단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비주의.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서요.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는데 자유평등 박애로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이거 하면 다 막 눈물 흘리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잖아. 거기 양코백이 와 있으면 감동이 오나? 이거 부르면 다 눈물 흘리는데 일본 놈, 중국 놈, 미국 놈은 덤덤하지. 봐, 우리가 하나잖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로는 안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위험한 거라고 해요. 위험한 거.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마지막 분단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 통합을 이뤄간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통합을 이뤄간다고 할 때 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근데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히틀러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전체주의, 파쇼 이런 데 대한 제일 싫어하는 게 히틀러일 거란 말이에요. 히틀러 좋아한다고 하는 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접근 방법은 이걸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김정은이 말하는 자유와 우리가 말하는 자유, 평등, 박애의 개념이 정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리랑만 부르고 통일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역사적으로 이들을 통합해 놓고는 한 방의 힘을 뭔가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서로 다른 얘기들 가지고 반드시 어떠한 이 역사에서는 에서 위험한 거, 반드시란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위험한 게 뭐예요? 절대적인 스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힘쓰게 만드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자랑하려고 자꾸 헛짓거리 하게 된단 말이에요. 독일이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거 회복시키느라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고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설프게 엮어놨다가 너하고 나하고 같다라고 하는 걸 계속 확인해 갈 거 아니에요. 남과 북이 이런 상황에 통일했다고 칩시다. 너하고 나하고 하나인데 야 이거 갖다 놓고 얘기하니까 계속 말이 틀려. 그럼 어떻게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야 옆집에서 나 한 대 맞았어. 뭐야? 야 중국 쳐들어가자. 야 일본 이거 뭐 야 기분 안 좋아. 제가 맨날 독도 가지고 그러는데 야 우리도 한번 통일도 한 김에 한번 으쌰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냥 상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야 잠깐만 그거는 좀 그렇지 않아?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따 되는 거죠. 왕따.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지금 일본 독도 가지고 폈는데 우리가 통일도 된 상태예요.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아? 지금도 쳐들어가자 그러면 막 애들 막 이러는데 일본 그때 해가지고 막 분위기도 괜찮고 막 시샤시샤 하면서 야 그냥 이참에 정리해버리자. 그래서 막 근데 잠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그 프랑스식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문제가 없었냐 또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하나로 되어져 간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끝이 안 좋았으니까 독일이 끝이 안 좋았으니까 그러기가 좀 쉽고 그런 부분에 왔을 때
우리 어떤 민족적인 특성 자체가 굉장히 좀 욱하는 게 있고, 아리랑 부르면 다 눈물 흘리고, 이게 지금 김정은하고 부르는지 뭔지도 생각 안 하고 김정은하고 손잡고 막 아리랑 하면은 그냥 그걸로 와 감동이다 막 이렇게 돼버리면서 옛날 생각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부둥켜 안는데, 정말로 부둥켜 안으면 끝나는 건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또 정신 차리면 또 그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거고요. 여러분, 야 너희들이 오니까 자꾸 부흥회가 된다. 계속 와라. 좋다. 이 준비한 내용이 이게 아닌데 자꾸 좋아. 자, 그 다음에 3-1 계몽주의는 과학혁명의 눈부신 성공에 매료되어,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다시 좀 낭만주의는 나중에 한번 또 좀 봅시다. 저런 이제 사상적인 흐름이 밑에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계몽주의는 과학혁명의 눈부신 성공에 매료되어 과학을 참 지식의 유일한 근원으로 왕좌에 올렸다. 또한 하층부를 상층부로부터 해방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자연이 유일한 실제이며 과학적 이성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쳤다.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환상이라고 선언했다. 이성이 철학적으로 중립적인 것인 양 선전되었지만 실제로는 과학적 유물론과 동일시 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통해서 어떤 과학의 발전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되고 막 왔다는 거죠. 그것이 과학주의라고. 여러분,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합리적이라는 것과 합리주의는 구별해야 됩니다. 좀 도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것은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되지만 합리주의는 위험한 거예요.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내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합리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주관주의로 빠지기 쉽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찬성하고 반대한단 말이에요. 여기 찬성, 반대.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합리주의예요, 합리주의. 왜냐하면 여기도 과학자 있잖아요. 여기도 과학자 있잖아요. 찬성하는 쪽 과학자들 막 얘기하고, 여기도 과학인. 이 상황 자체가 합리적이진 않죠. 근데 이런 생각은 안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고, 또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과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과학자들 데려다가 막 이렇게 해서 자기의 지지하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이런 건 과학주의예요. 과학주의예요. 과학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순간 이거는 이미 정치 게임이 되는 거예요. 정치 게임. 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다만 근거를 합리로 대고 근거를 과학으로 댈다 뿐이지, 이거는 정치적인 명분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가는데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자, 절망선이란 지식과 삶에 대한 통일된 해답을 바라던 희망을 포기하는 데서 오는 절망이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이 그림에서 상층부와 하층부를 통일성 있게 설명하려고 하는 데는 이걸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그리고 현대인은 통일된 해답에 대한 합리적 희망을 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합리주의와 자율적인 반항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분명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사안을 놓고 원자력 발전소다 이런 사안을 놓고 찬반으로 이렇게 나뉘죠. 그리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통일적인 어떤 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고집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어디가 정권을 잡으면 지을 거고 어디가 정권을 잡으면 부시겠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고 있지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차분하게 안 한다는 거죠. 야당이든 여당이든 왜 우리는 정권 바뀌면 다 때려 부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잖아요. 누구는 4대강 판다고 해서 열심히 팠는데
바뀌니까 메꿔 이러고 있고, 그럼 파자고 할 땐 뭐고, 근데 메꾸자고 하는 것도 또 바뀌면 또 팔 거 아닌가? 국민들이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파자는 거야 메꾸자는 거야, 뭐가 맞는, 뭐가 합리적이야 라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정부가 있을 때는 그냥 조용히 파든지 말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 다음번에 보자 이러고 있다가 정권 바뀌면 아싸.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한나라당이 잡았는데 어쩔 수 없지 지금 뭐 쟤네들이 잡았는데 이러면서 그냥 이 합리에 대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어렵게 얘기한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이건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해결될 것 같아요? 4대강을 파야 됩니까? 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거야 뭐 지금은 뭐 메꾸겠죠. 다음에 뭐 정권 바뀌면 또 파겠죠.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세금만 내면 되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합리적이냐 아냐라는 것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편이냐 내 편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과학적이라 생각하고, 그러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유평등 박애의 어떤 계몽주의적인 사상을 아주 우리는 깨어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도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전을 안 하고 있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셰퍼가 계속해서 오는 게, 이 아퀴나스가 이 부분에서부터 자유를 주고 여기서부터 막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상층부가 잠식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 이게 좀 표현이 좀 어렵지만 우리 이성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조심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칫하면 이게 이제 절망선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셰퍼는 끊임없이 통합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단순히 그건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해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영역이 이렇게 잠식돼 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어떤 그 태도는 필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주기도문 보세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어디가 먼저예요? 하늘이 먼저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런 뜻이 있는 줄 몰랐죠? 주기도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쪽을 파고 가더라도 여기가 손상되면서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교재를 잠깐 보면요, 지금 이제 어디까지 쭉 우리가 해왔냐면 앞쪽에 네, 지금 이제 45페이지 그러면서 47페이지 해결 얘기를 했고, 48페이지에 이제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거, 과학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맥락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결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그 근대적인 주체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죠? 다 나잖아요, 나. 여기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기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아까 이제 독일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통합할 거냔 말이에요. 얘를. 다 통합. 그때 해겔이 생각한 거죠. 그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면 된다. 너도 맞고 너도 맞고로 통합하면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정반합이라고 하는 해겔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세요. 이것이 지금 어쨌든 여러분 이제 해겔 완전 적그리스도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무슨 고민이 있냐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에 대한 통합적인 뭔가 수습을 해보고자 하는 의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쉽게 가면 될 거를 해겔 입장에서는 이 나뉘어져 있는 걸 어떻게 통합을 해보지? 라는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정반합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의도는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표현들이 55페이지에 보면 그 앞쪽에서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통 해겔을 관념론자로 규정하는데 그것은 지당하다. 그는 어떻든 합리성과 관계를 가지는 하나의 종합을 바랬던 것이다. 해겔 나름대로 하나의 뭔가 이렇게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근데 이제 키에르케고르와 절망선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키에르케고르게 와서 이제 야, 그거 다 헛수고야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이거 위아래 이게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 하층부에 자유를 부여하고 그동안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뭘 해와고 문제가 생기면 통합해 보려고 막 시도했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 나뉘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 통일된 지식의 영역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 절망선이 생기기 시작하는 어떤 영역, 지적 영역을 이 셰퍼가 이렇게 처음에는 철학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절망선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미술, 음악, 일반 문화 그리고 신학 분야에 와서 마지막에 이런 분야들이 이제 절망선이 생긴다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낸시 피어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제 이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이 절망선이 생긴 그리고 오늘 시대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주로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위에는 신앙과 이성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요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나뉘어져 있는 것은 극복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로 발생되게 되냐면 그러니까 상층부에 이 신앙의 영역이 작용되는 이 신앙이 이런 부분들 영역은 개인적인 영역이면 이거는 좀 공적인 영역.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그러면 나뉘어가지고 서로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개인적인 문제 두고 기도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남북 회담 앞서서 대통령이 금식 기도했다 그러면 그 기사로 내보내봐. 그럼 들고 일어나겠죠. 국정농단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이 크리스찬 입장에서도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나와서 담화를 하는데 이번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뭔 소리 할 거냐?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 이 부분에 제가 이제 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나뉘어졌고 그 현상으로 여러 가지 벌어지는 것이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인정하지만 왜 여기는 뭐가 필요한 영역이니까 합리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안 돼. 그리고 기도해서 그렇게 응답받으라는 거는 합리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 이성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으로 그나마 이제 이게 아예 없던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점프를 해야 된다. 도약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연결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확 일로 와 있어야 되는 그렇게 돼. 그걸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셰퍼는 키에르케고르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했는데 흔히들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자라고 하는데 실존주의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세속적인 실존주의와 종교적인 측면에서 실존주의인데 키에르케고르는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실존주의였어요. 자, 요건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실존주의 하면은 뭐 생각하라고 그랬죠? 실존주의 하면은 기본적인 바탕이 뭐라고요? 아니 허무주의죠. 허무주의. 실존주의는 이성이 완전히 이게 결단 난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인간이 자랑을 막 해오다가 모든 사건이 있었어요. 세계대전 빵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이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거리를 너무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쩌지? 한 이 허무주의, 이 뭐지? 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이게 기본 정서예요. 여기서부터 오는 게 실존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실존. 그러면 이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패배주의적인 염세주의적인 실존주의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우리가 실존주의라고 할 때 사실은 이거는 별로 의미를 안 둬요. 이런 류의 실존주의는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뭐 알아서 살아 이러고 끝나는 거니까. 자, 이제 문제는 이 허무의 분위기 속에서 나온 생각들 중에 뭐라고요?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허무주의예요. 뭐라도 해야지. 근데 그게 답이다 아니다? 답이라는 확신은 없는데 그래도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그런 노래 아나?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아, 모르나? 아무튼 몰라.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라고. 근데 그냥 알아? 여기는 몰라? 공부만 하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아는 게 뭐야? 노래도 몰라 뭐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라고 하는 태도에서 그럼 뭐라도 해보자 라고 하는데도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저기 세속적인 실존주의와 종교적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키에르케고르고, 키에르케고르는 이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해라? 점프하라는 얘기, 점프해라. 이쪽으로 간단히 말하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어떻게 해라? 도약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소위 말하는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비판받는 이유는 누가 점프하는 거예요? 인간이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쳐버렸는 거니까 다시 그러니까 너가 믿기로 결심. 그러면 이거 사는 게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종교라도 하나 가져볼까? 이렇게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식의 종교적 실존주의가 되는 거죠. 내가 믿기로 시작해요. 물론 이제 지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가는 거. 그래서 야, 종교라도 하나 가져봐. 그러면은 뭐가 좀 삶의 균형이 생기지 않겠어? 이런 세속적인 실존주의는 이제 이런 얘기가 없는 거죠. 이런 이쪽 영역으로 도약하라고 하는 것이 없고, 다만 이제 뭔가 이 하층부가 아닌 상층부에 있는 무언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해요. 확인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신비주의랑도 연결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 상층부에 보니까 뭐가 있어 이러면서 그 이야기가 이 세속적 실존주의에 있어서 63페이지예요. 이게 이제 사르트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키에르케고르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보자 라고 할 때 이 신앙의 영역으로 도약을 하는 거고, 일단 믿겠다고 해봐.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많이 그러잖아요. 잘 모르겠지? 일단 교회 나와봐. 다니다 보면 알게 돼. 이게 뭐예요? 키에르케고르식 전도법인 거예요. 굉장히 고급진 전도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야,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냥 막,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사르트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63페이지에, 우주는 합리적으로 볼 때 부조리하다. 딴 말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냥 이게 허무하다는 얘기를 부조리,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합리적인 관점, 말만 바꿔서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을 자신답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여기가 생겨버리죠. 이 상층부가 생겨버리잖아요. 이게 도덕이고 윤리가 돼버리잖아. 근데 실존주의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르트는 뭐라고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면 그게 너를 너답게 만드는 거야. 여기 뒤에 보면 그 설명이 있어요. 길 가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노인네가 서 있단 말이야. 그 노인네를 태워주는 것도 너답게 하는 거고, 그냥 가서 그냥 제 기분 나빠서 빡 쳐버리는 것도 너답게 하는,
뭐가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사르트르가 이야기하고는 인간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너답게 행동하려고 했어. 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산 건 아니잖아. 뭔가 판단하고 난 안 도와줄래 하고 갖고 뭐야 이거. 어쨌든 자기 판단을 가지고 그걸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너를 너답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사르트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야스퍼스라고 하는, 한 번씩은 들어봤죠? 야스퍼스 입장에서는 이 상층부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게 있어야 지금 뭐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한계 체험이라고 했어요. 한계 체험. 이 한계 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뭔가 그 체험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뭔가 지금 나의 경험을 초월하는 뭐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체험을 한 것도 맞거든. 그걸 내 입장에서는 그걸 내가 부정 못하니까. 자, 거기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희망을 준다. 하지만 합리적으로는 중간에 인간이 이러한 희망을 도저히 가질 수 없다. 이 한계 체험이 내포하는 문제점은 이 체험이 합리적인 것과는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체험의 내용을 어느 누구에게나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전달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분명히 느끼긴 느꼈는데 설명해 줄 방법이 없네. 이건 예전에 개콘에 나왔던 거죠. 야, 이거 뭔가 뭐라고 말할 방법이 없네. 언어적인 표현이 지금 이 곤란하다고 해요. 그걸 한계 체험해. 근데 분명히 체험하긴 체험했다. 근데 이게 내가 체험하기에 이게 확실히 객관적인 게 맞나? 이것도 지금 애매한, 이게 지금 야스퍼스의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층부에 대한 걸 놓쳐버린 인간이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키에르케고식 전도법은 뭐야? 일단 교회 나와봐. 요거죠? 그 다음에 야스퍼스식 전도법은 뭐예요? 병이 났거든. 야, 좀 뭔가 뭉클하지 않아? 느낌이 빡 오지 않아? 안 와? 분명히 있는데? 야, 한 번 더 가보자. 이 교회는 안 세다, 야. 저 센 교회 가보자. 거기 막 북치고 난리도 아니거든. 그리고 확 일어날지어다 하면서, 우와! 느꼈지? 하나님 있는 거 봤지? 진짜 있는 것 같아. 짜릿하지? 나 소름 돋았어. 그거야, 그거. 야, 뭐라고 설명 못 하겠는데. 그래서 또 옆집에 가 전도해요. 야, 이거 뭐라고 설명 못 하겠는데. 일단 교회 가봐. 이건 야스퍼스식 전도법. 여러분,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이 성령 충만, 성령 체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어디를 뒤져도 성령 충만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느낌 오지. 고린도 교인들한테만. 그지? 느낌 오는 거 있지? 내가 얘기한 그거, 그게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로 전한단 말이에요. 뭔가 느낌은 이런 거 아니에요. 전도법들이 너무 많죠. 이유가 뭐다? 이게 셰퍼시로 얘기하면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무너져버린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런 틀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제가 기도해보고 무너뜨리고 했습니다. 이러면 막 난리 날걸. 뭔 소리야, 지금 대통령이 지금 그걸 그렇게 결정하면 어떡해.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요번에 원자력 이거를 무너뜨리고 했습니다. 느낌이 빡 왔거든요.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옆집 아줌마 그렇게 전도한 양반들도. 근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본인의 신앙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것이 온전하게 지금 되고 있는 거냐. 이런 상황 속에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자, 우선 이제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시간이 조금은 남았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읽은 다음에 나눠드리고 싶은데 제가 우리 소명이가 지금 책을 우리 권사님 책 사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소명이 지금 카프카의 변신 또 요게 아마 문예출판사 같이 있는데 저도 요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튼 요 그 변신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소위 실존주의적인 문학 작품인데 일단 여러분이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물론 다 읽어지는데 이게 뭐야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주저하는 게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월정에서 목회를 할 때 월정 구자 중앙초등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제 저도 학부모니까 학부모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학교에서 지금 학부모 대표로 제주도 전체에서 학부모들이 독후감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하나 써달라고 하는데 월정 안에 독후감 쓸 만한 분이 목사님 말고는 없는 거죠. 시골에 다 하니까. 그래서 저보고 좀 바쁘시겠지만 독후감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카프카의 변신을 가지고 독후감을 쓰는 게 이게 그거예요. 제가 그 독후감 써가지고 이 제주도 전체에서 제가 대상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검증된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아무튼 카프카를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이 변신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관점하고 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이거를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주도 수준 있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봤지? 그러면서 저는 사실 심사위원들한테도 놀랬어요. 와, 이걸 어떻게 그렇잖아. 이걸 알아봐야지 주는 건데 나는 그냥 하나 써달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써줬는데 이걸 또 뽑아내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드리면 여러분들 이거 안 읽을까봐 지금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읽으면 읽는 건데 읽는데 여기에 아무래도 좀 이게 메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드릴까요? 아니면은 다음 주에? 이걸 읽어요? 그래? 궁금해져서.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래? 일단 줘? 일단 뭐 나눠주는 건 다 받아야 되지. 이런 애들이 학교에서 뭐 유인물 나눠주면 자고 있다가 선생님 저 안 줬는데요. 뭔지 그리고는 안 봐. 그리고 안 보고 어쨌든 막 이게 안 받아가면 본전 생각나서. 여러분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할 텐데 여러분이 그 작품을 읽을 때 주인공이 갑자기 벌레로 변해요. 갑자기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벌레로 변해서 벌레로. 그게 뭐냐 말이야. 그걸 이해를 못하면 전체적인 작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작품이. 일단 제가 그냥 그 정도까지만 힌트를 좀 드릴게요. 그건 여러분이 뭐 보시고 싶으면 보시고 나중에 보시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갑자기 어느 날 벌레로 변했단 말이에요. 벌레로. 야,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건 실존주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카프카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실존주의하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 인간의 어떤 불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주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주체와 이성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설명해 오던 이 흐름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지금 고민하면서 그 분위기를 쓰려고 했던 게 어쨌든 아무튼 그 실존주의적인 그 작품을 활동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의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설정을 했을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내가 갑자기 벌레로 변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내가 벌레로 변했을 때 무슨 문제들이 생길 것인가?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까? 지금 아무튼 우리 사회라고 하는 인간의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이런 물론 시기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아무튼 이러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의 근원적인 문제들이 뭐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길래 이 작가가 이런 걸 포착을 해가지고 쓰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했다. 그럼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작품들 뭐 있지만 아무튼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이 실존주의적인 또 이 근대적인 주체라고 하는 이 문제 설정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이 작품이 가장 최적인 것 같아서 분량도 적당하고 그다음에 내용도 그렇게 이제 어렵게 읽으면 한도 끝도 없지만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읽어가면서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당장 일단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레가 됐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당사자 입장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집사님 입장에서의 문제. 잘 됐다? 아니 결국은 그 가족에 의해서 죽어요. 결국은 죽는데 뭐가 문제인 거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설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만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놓고 지금 이 주인공 그레고르가 방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서 막 열쇠를 열려고 잘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뭘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어떤 현상을 이렇게 그려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다가 정 안 되면 한번 이제 그걸 벌써 읽고 있냐? 그래가지고 그래 잘했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괜찮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독후감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대목을 읽다가 요 포인트, 요런 장면 설정이라든가 요런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뭐 메모를 하시든 책에다 직접 해놓으셔도 되고 뭐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카프카의 변신 정도 어디 가서 이렇게 주저리 이걸 가지고 썰풀 정도 되면 어디 가도 기죽진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딱 이렇게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끝내버릴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좀 그렇게 그리고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그 PDF로 올려드렸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스토리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고서 한번 해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시간 정도 되면 아마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같이 또 우리가 나눌 책을 한번 또 이렇게 다음 시간에 선정을 미리 알려드리는 거 주중에라도 주문하셔야 되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책을 좀 사가지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